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어떻게 한 사람을 파기하기 위해 조작되었는지 그 설계도를 보시게 될 겁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 공개할 정승윤 부위원장이 관저에서 받은 진짜 지시에 대한 분석을 보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십시오. 사안의 다양한 관점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담론회장,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거운 주제죠. 맞습니다. 그 국가의 독립기관이 무려 2년 만에 스스로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는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사태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핵심 주제가 바로 국민권익위원회, 즉 권익위의 신뢰도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1월에 있었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부선 피습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네, 그 직후에 이루어진 헬기 이송에 대해서 권익위가 처음에는 이걸 특혜라고 규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 결론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복 과정에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의 부적절한 개입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죠. 아, 맞습니다. 게다가 이게 단일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인물들이 주도했던 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그 무혐의 처리 과정하고도 묘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논쟁해볼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권익위의 이런 결정 번복, 그리고 전 부위원장의 행보가 과연 국가기관을 동원한 치밀하고 의도적인 정적 파괴 및 권력 비호의 설계도인가? 저는 이 관점을 지지하고요. 네, 반면에 저는 절차적 문제라던가 비극적인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은 전적으로 인정합니다만 이걸 거대한 국가 파괴 설계도로 묶어서 보는 것은 사안을 좀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 관료들이 법적 사각지대를 어떻게 방어 논리로 찰떡같이 활용하는지, 또 국가기관이 정치적 지형 변화에 얼마나 자의적으로 순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저는 다른 관점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죠. 이게 단순한 관료 조직의 병리적 현상이나 소극적인 눈치보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리 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정부 시절에 권익위가 청와대 관저의 톱다운,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서 철저하게 조작된 정치적 무기로 전락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거든요. 톱다운 지시라는 구체적인 물증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부산대병원하고 서울대병원 의료진 간에 합리적이고 공식적인 전원 합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권익위가 돌연 특혜로 둔갑시킨 최초의 발표를 보십시오.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란 말입니다. 최근에 권익위 TF 발표로 정승윤 전 부위원장의 개입이 확인됐고요. 네, 그 부분은 사실로 드러났죠. 게다가 가장 결정적인 게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종결 직전에 그가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과 무려 1시간가량 비공개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독립성이 생명인 규제기관 고위 인사가 사안의 핵심 당사자를 결정 직전에 밀실에서 만났다. 이건 기관이 권력의 하부 조직으로서 사실선 설계도를 실행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저회동이라는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명백히 부적절했죠. 하지만 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안을 처리한 구체적인 방식을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치밀한 설계도인가 하는 점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방식이 어떻길래 그러시죠? 그러니까 디올백 무혐의 처리의 근거를 기술적으로 한번 뜯어보죠. 권익위가 내세운 방패가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나 어떤 거창한 정치적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 혹은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식의 아주 건조하고 얄팍한 법률적 방어 논리였단 말이에요. 네, 규정이 없다는 핑계를 댔죠. 맞습니다. 관료 조직이라는 게 원래 외부 압력이 탁 가해지면 새로운 룰을 대담하게 창조하기보다는 존재하는 법망의 허점 뒤를 쏙 숨어버립니다. 지금 권익위가 2년 만에 자기들 결정을 뒤집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마스터 플랜이 무너졌다기보다는 정권의 힘이 좀 빠지는 시기가 오니까 기관의 해석이 또 바람탄 갈대처럼 변하는 거죠. 그 관료 시스템의 취약성, 그 자체를 짚어야 한다고 봅니다. 권력에 취약한 권료 행정의 한계라 그렇게 포장하기에는 권익위가 개입한 방식이 너무 적극적이고 아주 표적 지향적이었습니다.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살인 미수 테러였잖아요. 네, 생명이 위급했던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의학적 판단하에 전원 조치를 합의한 겁니다. 근데 권익위는 갑자기 이 의료적 합의에다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행정적 잣대를 불쑥 들이밀어요. 그 적용이 굉장히 무리수였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무리수 정도가 아니죠. 의료법이나 응급의료 시스템 판단은 다 깡그리 무시하고 공직자가 부당한 특혜를 요구했다는 식의 프레임을 딱 씌운 겁니다. 이게 어떻게 소극적으로 법망 뒤에 숨은 겁니까? 테러의 본질을 흐리려고 합법적인 조치를 범죄화한 아주 적극적인 조작인 거죠.
축구로 치면 심판이 반칙을 못 본 척하는 걸 넘어서 피해자를 퇴장시키려고 현장에서 없는 룰을 급조해낸 거랑 똑같습니다. 비유가 참 흥미로운데요. 그런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점을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권익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무리하게 적용해서 사안을 정치화했다는 건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걸 편파적인 심판이 치밀하게 조작극을 벌였다고만 해석하면 결국 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현 정권 입맛에 맞춘 과거 세탁이라는 역공 논리랑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역공 논리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관료 시스템이 어떻게 오작동하는지 그 기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병원에 진단기기 다이얼을 임의로 돌리는 거랑 비슷해요.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을 때는 기계의 민감도를 확 높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흠결이나 통상적인 합의조차 삐익하고 경보가 울리게 만들죠. 헬기 이송권이 바로 그겁니다. 네, 행동강령이라는 기계의 민감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반대로 누군가를 보호해야 할 때, 즉 디올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바이러스를 감지하는 기능 자체를 처벌 규정 없음이라는 핑계로 꺼버린 겁니다. 이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악모적 마스터 플랜이라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도구를 입멋대로 편달하는 아주 고질적인 관료적 해석의 편향성 문제라는 거죠. 진단기기를 재조정했다는 비유, 아주 훌륭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네요. 하지만 전문가님, 그 논리에는 아주 결정적인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구멍이요? 어떤 부분이죠? 그 진단기기의 다이얼은 스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다이얼을 특정한 시장에 딱 돌려야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이얼을 돌린 주체가 누군지, 그 지시가 어디서 내려왔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관저 비밀 회동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의심스럽다는 건데. 의심 수준이 아니죠. 정승윤 부위원장이 전원위원회 회의 딱 2시간 전에 정무직 상임위원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났고요. 이 타임라인을 보세요. 관료들이 자기들 살겠다고 자발적으로 기계를 껐다 켰다 한 게 아니라 최고 권력자의 지시에 따른 완벽한 톱다운 작동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그 점은 제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군요. 그 이유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시죠. 타이밍 라인이 근접해 있다는 게 곧바로 명시적인 지시나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증명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타이밍 자체는 누가 봐도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그 회의에서 무슨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봐야죠. 무혐의 처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 과정을 보자는 겁니다. 당시 부패방지국장이었던 고 김상년 국장 같은 실무자들은 종결 처리에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고요. 만약 이게 위에서 내려온 완벽하고 치밀한 통제였다면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서 뭔가 더 정교하고 압도적인 법리나 논리를 가져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빈약했다. 너무 빈약했죠. 수뇌부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논리가 고작 배우자 처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아주 기계적이고 소극적인 회피였단 말입니다. 이건 그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완벽하게 휘둘러서가 아니라 그냥 관료주의 특유의 핑계대기, 즉 제일 안전하고 도망가기 쉬운 곳으로 숨어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아니, 가장 안전하고 법적으로 방어하기 쉬운 도망처를 택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합법의 탈을 쓴 권력남용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권력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패로 삼았다고 해서 그게 치밀한 설계가 아니란 뜻은 결코 아니죠. 오히려 겉으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려고 교활하게 허점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교활한 이용이라. 만약 이게 단순히 관료주의적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면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충격적인 세 번째 쟁점, 그 허위 유서 제시 사건은 대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고 김상년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 직후에 발생했던 그 유서 사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디올백 무혐의 처리에 반대하시다가 끝내 비극적인 선택을 하신 고인의 죽음 이후에 정승윤 전 부위원장이 야당 측에 유서를 하나 쓱 내밉니다. 고인이 이재명 헬기 사건 처리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내용이었죠. 근데 그게 누구 유서였습니까? 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유서였죠. 정말 참담한 대목입니다. 네. 고 박원순 시장의 유서를 가져다가 들이민 겁니다. 이 기만적인 행위를 보십시오. 이게 단순히 제도의 허점 뒤로 숨기만 하는 수동적인 관료의 모습입니까? 누군가의 죽음조차 여론을 조작하고 정적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도구로 쓴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서 삭발까지 하면서 자리가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건 악의적인 의도와 실행력이 동반된 마스터 플랜의 결정판이죠. 남의 유서를 위조해서 들이민 행위 자체는 변명이 어지가 없는 끔찍한 윤리적 파탄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진행자님, 저는 역설적으로 바로 그 대목에서 이게 치밀한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는 걸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아니, 유서 조작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게 치밀한 게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배후 의도를 가지고 국가기관을 주무르는 냉철한 설계자라면 조금만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바로 들통날 타인의 유명한 유서를 가져다가 들이미는 식의 그렇게 어설프고 무모한 짓은 절대 안 합니다. 이성적이지 못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건 치밀한 조작의 결과물이 아니라 예기치 않게 내부자가 사망하고 외부 압박이 거세지니까 궁지에 몰린 개인이 이성적 판단을 상실하고 저지른 비합리적인 자기보존의 폭주에 가깝습니다.
진단기기 민감도를 막 조작하던 자들이 사람이 죽는 치명적인 결과표를 받아들고는 패닉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총극이죠. 교육감 선거 나가서 삭발하는 것도 철저한 정치적 계획이라기보단 생존을 위한 발버둥일 뿐이고요. 설계자가 당황해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애초에 존재했던 설계의 본질이 덮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기획된 범죄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면 어설픈 은폐 시도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봐야 할 건 그런 극단적인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프레임이 뭐냐는 겁니다. 그 프레임이 책임을 피하려는 거였죠. 책임을 피하는 걸 넘어서 결국 고인의 죽음이 디올백 압박 때문이 아니라 헬기 사건 때문이라는 거짓 서사를 만들려 했던 거잖아요. 관저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두 가지 핵심 프로젝트, 즉 정적 공격과 권력 비호 중에서 후자의 책임을 은폐하려 한 겁니다. 국가기관의 의사결정 구조를 완전히 형해화시킨 이 모든 과정은 명백한 구조적 범죄 설계였습니다. 그 기관의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오작동했다는 점은 저도 깊이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상을 관저의 톱다운 지시라는 하나의 거대한 음모론적 프레임으로만 딱 묶어버리면 정작 우리가 고쳐야 할 제도적 병폐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본질을 놓친다고요? 네. 지금 권익위가 2년 전 결정을 번복하는 이 촌극을 보십시오. 진정으로 치밀한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장악된 기관이었다면 권력의 힘이 좀 빠졌다고 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자기들 입장을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발표하지도 못합니다. 관료들이 철저히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어제의 특혜를 오늘의 정당한 합의로 재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람의 방향을 탄다. 그렇습니다. 특정인의 악의적 설계보다 우리 사회에 훨씬 더 위험한 건 국가의 규제 기관이 확고한 철학도 없이 권력의 눈치만 보면서 해석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엿장수 맘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이 얄팍함과 취약성입니다.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을 보완한다든가 기관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런 시스템 복원 논의가 중요한 거지 마스터 플랜에만 매몰되면 안 됩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은 결국 시스템의 취약성이 근본 원인이라는 거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실관계들은 너무나 명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료적 합의를 무리하게 타격한 표적 조사, 결정 직전 밀실에서의 관저 회동, 실무 책임자의 반대 묵살, 그리고 가짜 유서 기만 행위까지. 네, 참담한 타임라인이죠. 이 모든 타임라인이 단순히 관료들의 복지부동으로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국가 독립기관을 정적 공격의 도구로 전환시킨 명백하고 적극적인 구조적 설계의 결과물입니다. 그 실행이 어설프든 아니든 애초에 국가기관을 사유화하려 했던 그 뼈대의 폭력성이 희석되는 건 아니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반면에 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행정 시스템이 품고 있는 치명적인 해석의 자의성과 책임 회피라는 민낯을 봤습니다. 외부의 힘이 있었더라도 결국 그것이 제도로 구현되려면 관료주의의 소극적이고 비겁한 논리를 거치게 되거든요. 규정의 부재라는 전원을 꺼부리고 책임 안 지려던 잉태, 예상 못한 비극 앞에서 이성을 잃은 통제 불능의 모습들은 완벽한 설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토대 위에 세워진 우리 기관의 씁쓸한 연약함 그 자체인 거죠. 네, 오늘 이 자리에서 권익위라는 중요한 국가 독립기관이 어떻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봤습니다. 해석하는 틀은 확실히 달랐습니다만 내부 절차를 지키려 했던 고 김상년 국장님의 숭고한 저항, 그리고 안타까운 죽음, 또한 국민의 권익을 수호해야 할 기관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이 뼈아픈 결과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뒤에서 기계를 조작한 거대한 의도를 보든 아니면 조작에 너무 쉽게 휘둘리는 기계 자체의 구조적 결함을 보든 최종적으로 한 생명이 희생되고 국가기관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이건 우리 사회가 반드시 치유하고 규명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맞습니다. 권익위가 2년 만에 입장을 번복한 작금의 사태가 기관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관료주의적 편승에 불과할지는 오늘 짚어본 여러 타임라인을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계속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든 우리 민주주의 근간에 던지는 질문이 결코 가볍지 않네요. 이 사안의 이면에 숨겨진 본질적 구조는 앞으로도 더 탐구할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